되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예. 이 방송을 기획하고 벌써 5년이 훌쩍 지나서 예. 6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알고 보면. 예. 제목이 이제 정권 연장이나 뭐 정권 재창출이나 같은 용어, 같은 의미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달려왔는데 사실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목적이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방송 시작할 때는 정권 교체를 위한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촛불시 한창일 때 그때 시작했죠. 그 다음에 정권 연장, 게다가 이 연장이라는 의미가 좀 부정적이다 싶어서 이제 재창출로 바꿨는데 네. 이 정권 재창출에 코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네. 사실상 지금 이 방송을 막 많이 해봐야 한 6, 7회, 예. 6, 7회 정도, 예. 6회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결과물이 지금 결국은 결과물이 안 좋으면 우리 책임인 거예요. 정권 재창출 뭐 그걸 해갖고 또 분발하시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정리하다가 우리 소사이티 사무실이 이제 좀 좁은데도 불구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다른 시민단체하고 공유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 연구실에 있던 짐을 좀 빼는데 그걸 전부 스캐닝 해가지고 파일로 만들고 하면서 옛날에 이제 써놨던 글들을 제본으로 묶어지지 않은 것들은 다시 찾아보고 했는데 2002년도 선거 앞두고 그 썼던 글들이 이제 막 연일 밤새고 집에도 못 가고 그 정말 고생하면서 공약 만들고 또 정책 그 토론회 다니고 후보 대선에서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맘때쯤 저 선거 얼마 앞두고 썼던 글들을 몇 개를 발견했는데 가슴 졸이면서 나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죽을라 깨어나도 못하겠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후회 없이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쓰면서 가슴 졸이면서 하루하루 보냈던 그 기록이 이제 발견돼가지고 참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야, 그 골동품 하나 나왔네. 예. 근데 지금도 그건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무려 27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 앞에 복지과 소사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네. 댓글창에는 이상구 박사님 너무 선해 보여요. 저분 왠지 착할 듯 이렇게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 착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좀 많이 봅니다. 유머의 그 넓이가 굉장히 넓지 않으신 분인데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니까 예. 유머를 구사할 실력이 안 되는데 예. 이 정도가 최고 유머죠 지금. 예,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남들이 웃습니다. 참, 여러분들 그 주위에 보면은 호인이란 표현 있죠. 호인. 아, 저 사람은 호인이다. 딱 그런 스타일이세요. 예. 무단한 사람. 남 험담 못하는 사람. 예. 무단한 사람. 그래서 제 주변에는 제가 험담을 안 하니까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 거 또 이용해 먹은 사람이 일부 있다는 거. 예, 뭐 이용할 제주 되면 이용하시고. 근데 뭐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 이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이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운영위원장이자 공동 대표신데 사실상은 이제 원톱 리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후원 좀 해주십시오. 이게 어제 오늘 끝날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권을 다시 가져오더라도 예. 또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 목표 아시잖아요. 예. 40년 집권. 그래야지 뭘 좀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웨덴의 모델로 저는 가고 있는 거예요. 예. 한 당이 한 42, 3년 되죠. 예. 그 정도 집권을 하면서 최고의 복지국가 만들었던 건 그 세력이 부패하지 않으면서 그 같은 당내에서 여야 야당 여당처럼 만들어져서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만드는 거지. 지금 맞습니다. 만약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만약에 혹시나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정권을 뺏긴다고 하면 대한민국 엄청난 역진을 저는 겪을 거라고 보는 게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실제로 지금 어떤 사회 현상이라든지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저 세력들은 자기 기득권 지키기 바쁠 거예요. 세금 써서 그냥 인심이나 쓰고 국가는 정체시킬 가능성이 되게 높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2007년도 정권 내주고 뭐 설마 별일 있겠어 했는데
결국 우리 자식들의 목숨으로 그 보상을 했어야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된다. 예. 너무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복지꽃 소사이어티 023272-2353 전화 주시면은 한 달에 한 10,000원씩만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지난주 방송하면서 한 번에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예.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다음 주 준비할 거 별로 없구나. 그보다는 선거 전에 이거 빨리 좀 소화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또 지난주 일주일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네. 또 지난주 기억하시는 분들이 또 까먹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맞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지난주 정년에서는 이재명의 신경제 비전을 이야기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끝을 냈는데요. 뭐 요즘은 진짜 선거 앞두고 한 주가 한 달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슈가 너무 왔다 갔다 빨리 바뀌고 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기억을 하기 위해서 잠깐 요약을 좀 해드리면 이재명 후보는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위기이자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그 말 누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이 무속을 자기 취향으로 하든지 또 누구 권유를 하든지 그거는 자기 개인의 선택이지만은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듯이 대통령 후보인 사람이 생각하는 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에 기초해서 차기 정부의 이 어떤 정책들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근거가 되는데요. 일단 기회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역대 건국 이래가 아니고 한반도에 정착한 이래 제일 잘 나가는 시기입니다. 수출만 6천억 달러를 넘었고요. 무역, 수출 수입 다 합하면 1조 2천억 달러. 그래서 세계 무역만으로는 세계 8위, 경제력으로서는 세계 7위의 국가가 되었고요. 이 양만 커진 것이 아니고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조선, 자동차, 반도체, 핸드폰 이런 건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인데 그것뿐만 아니고 첨단 산업, 바이오 산업, 연료전지 산업, 전기 배터리 산업 이런 것들이 새로운 강자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존의 주력 5대 산업 플러스 한 10개를 합쳐서 15개 품목이 우리나라 수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말고 새로운 분야에서도 세계 1등이 되는 것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요. 수출 대상 국가도 미국, 중국, 유럽 그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이었는데 중남미, 인도, 아시안, CIS, 독립국가연합 이 부분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한 수출이 각각 20%씩 증가해가지고 그야말로 수출 지역 다변화를 이룩한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드린 이야기이기도 하죠.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세계적 위상이 가장 높을 때예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모든 성취가 문재인 정부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다 켜켜이 쌓여 있는 거긴 한데 역대급 성과를 내고 있는 정부를 정권 교체를 하자라고 하는 그건 선동이 지나지 않아요. 예. 원래 정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 사람들 더 정권 잡게 해주고 못하면 뒤집어 엎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역대급으로 잘했지만 정권 교체해야 될 같은 비논리.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대통령 임기 조정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라고 했는데 바꾼 당시에 대통령은 다시 못하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한 번 더 한 다음에 또 다른 대통령도 우리가 아는 젊은 분 또 한 번 더 할 수 있겠네 막 이런 생각도 제가 혼자서 상상을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 못 나가서 체감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가면 대한민국 사람들 대우받습니다. 다들 인정해주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무슨 중동을 다니고 했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임기 말이라도 상관없으니까 대통령 한 번만 보자 한 나라가 30개가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또 나가면 외유한다고 또 뭐라고 그랬고. 환장하네. 아니 나가서 돈 벌어 오는데 그거를 외유라고 하면 참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저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나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선거 전략을 짜는 야당 사람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하신다. 그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 우리가 이어받을게 하면 훨씬 좋은 선거 전략인데.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지금 위기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위기라고 하는 게 코로나19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솔직히 대한민국에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전부 머무르든지 후퇴하는 동안에 우리는 코로나 전과 큰 차이 없이 셧다운도 없이 계속해서 경제가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보다 한 2배 정도 빠르게 성장을 했고 그래서 순위를 뭐 대한민국이 이태리를 제낀다, 영국을 제낀다 별로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설마 이렇게 느낌 들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를 기회로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그 말고도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오늘 여기 저 방송 오기 직전에 그 여의도에서 세미나에 발표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제 앞에 발표하신 분이 한 말이 2030년 되면 생산 가능 인구, 노동 인구가 지금 한 300만이 더 800만이 더 줄어든다. 아이고. 이런 통계 결과를 발표하고 진짜 가슴이 덜컥하던데요. 뭐 알고는 있었지만은 구체적인 수치로 들으니까 정말 그 난감하던데. 앞으로 8년 후. 예. 그래서 이게 그 정말 큰 문제인데 지금 이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어쨌든 쪽수가 많으면 경제는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 우리가 전혀 극복을 못하고 여전히 세계 최저의 출생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구조 변화가 되고는 있는데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숙명적으로 그 안고 가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이 사업을 가장 그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그 이양을 하든지 전환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전환하면서 그만큼을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신산업으로 그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산업 구조 조정이나 구조의 변화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고 있냐라는 측면에서 본원적인 이 내재적인 이 위기 상황을 갖고 있어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대외적인 요인에서 지금 G2의 싸움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그 며칠 뒤로 다가온 북경 올림픽에 지금 쿼드 국가들이 그 선수단을 보내되 국빈들은 참석 안 하는 것으로 그 이제 그분은 하되 그 참여한다 뭐 이런 식의 이상한 것들을 했는데 쿼드가 이제 사실 반중 연합체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주 예. 포함해갖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우리나라에도 그 굉장히 적지 않은 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어쨌든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만큼 역으로 이 상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와중에 대한민국은 차기 정부에서 수출 1조 달러 지금 수출이 6천억 넘었지 않습니까? 네.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불, 그 다음에 글로벌 G5, 제가 7등이 아니고 5등. 다섯 손가락 안에 들겠다는 거예요, 목표가. 예. 근데 지금 사람들이 에이 할 텐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대통령만 잘 뽑으면. 이제 인구 숫자로 보면 프랑스, 독일 이 정도 급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 두 나라보다는 인구가 뭐 프랑스보다는 한 1,500만 적고 독일보다는 3,500만 정도 적지만은 어쨌든 경제력으로는 그 나라들에 비견할 만큼 물론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중국을 따라가거든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불가능한데 적어도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나라들 중에서는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G3까지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미국과 예. 중국은 국토의 면적 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예.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게 G3가 보통 일본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그 자리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맞습니다. 것 같고. 예. 일본이 또 알아서 자연스럽게 뒤로 또 물러서 주니까 그런 또 천운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분들 처음 보면 옆 나라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면서. 근데 자업자득입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가만히 있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유능한 리더를 뽑아서 그 리더의 어떤 지휘 아래 뭔가 이렇게 일사불란까지는 아니더라도 방향 잘 잡아야 된다는 거지. 예. 우리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하면 있잖아요. 이제 산악 행군을 하게 되면 리더가 이제 없는 길을 이렇게
독도법이라 그래서 지도를 보고 가다가 네. 어떤 경우는 가로지르려고 이제 잘못 가버리면 있잖아요. 네. 진짜로 낭떠러지까지 가는 그렇죠. 수가 있어요. 이 산 아니고 저 산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난리 나죠. 여기가 아닌 게 하면 그때부터는 예. 이제 그러니까 리더 잘 뽑아야 된다.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난 뭐가 떠올랐냐면은 앞으로 말이죠. 잘만 하면 말이죠. 일자리를 앱으로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없는 그런 분이 뽑히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런 시기에 어떤 그 방향 설정 잘하고 리더라는 게 그리고 실제로 요즘엔 그렇더라고요. 리더인 사람이 뭘 잘 모르면 딱 이용당하기 좋아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기본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그 대한민국 역사에서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한반도에 있는 이 민족들이 힘을 발휘했는가 경험이 많은데요. 뭐 광개토대왕 시절 이런 때가 아니어도 가까이 세종대왕 시절만 해도요. 세종대왕 집권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식량 생산량이 거의 2배로 늘었거든요. 그게 이제 농지 정리를 다시 하고 또 개간 개척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은 이 직파법을 이양법으로 바꾼다든지 농업 기술 도입, 그리고 이 천문 영역의 도입을 통해서 이 24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짓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인구는 2배까지 안 늘었는데 생산량이 2배 늘었으니까 그게 엄청난 이 국력의 그 어떤 근거가 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런 또 한 번의 윤석기를 지금 대한민국이 국군이 움트는 시기를 맞고 있지 않겠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뽑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돼버려서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 가장 큰 아젠다는 전환적 공정성장인 예. 거잖아요. 이 다들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진보 진영 출신으로는 좀 드물게 성장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성장이 그냥 단순 성장이 아니고 전환적 성장이고 공정 성장입니다. 요 두 가지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이제 누구는 이제 단어는 끝말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은 성장은 하되 전환적 성장은 기존의 그 재벌 대기업 중심의 주력 산업 중심의 성장이 아니고 이 신재생 산업 중심으로 뉴 이머징 그 인더스트리 중심으로 하는 그 산업 성장으로 성장의 방식을 바꾸다는 것이고 공정 성장은 그 일부 특정 대기업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같이 가고 특히 국민들이 그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성장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G7을 바라보는 나라인데 소비 수준이나 저 재정 수준은 우리나라가 재정 지출은 GDP 대비로 우리나라가 28위 내지 29위밖에 안 됩니다. 그 적게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 보수 세력들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인 거예요. 예. 그리고 적게 쓰니까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이 가계부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책임을 못 느끼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가계부채는 세계 거의 1위급이잖아요. 퍼센트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250% 그러니까 일본의 국채 비율이랑 똑같아. 예.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가계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가 그 지출할 부분을 국고로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뭐 이해하기 쉽게 그 재정 여력이 있는 정부가 빚을 진 게 좋겠어요. 그 파봤자 뭐 먹고 살 것도 별로 안 나오는 개인이 빚을 진 게 저 부담이 없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 정부 부채로 이것을 전환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은 정부 지출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수준을 해서 국민들의 삶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차기 정부에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 같은데요. 어쨌든 성장은 전환적 성장을 해야 되겠고 그 전환적 성장의 4가지 토대가 과학기술 분야, 산업 분야, 교육 분야, 국토 분야 이렇게 4가지 분야에서 성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분야의 성장. 요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그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규모보다 훨씬 적으니까 에너지 분야 성장을 대대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을 위한 별도의 산업정책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분야, 서비스업 분야, 수출 분야 이렇게 6개 분야를 나눠서 각각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자, 그 중에서도 지금 결국 제조업은 가장 중요한 기반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조업 시대는 갔다. 예. 이걸 버려라 하는데 코로나 시대에 느꼈잖아요. 제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제조업을 뭐 못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모르지만은 이 선진 국가 중에서 이렇게 소비재까지 제조업을 다 갖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다 수입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체 생산해서 보급해버리니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이 제조업을 그 일정 정도 가지고 있어야만 될 부분이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중심 국가다 보니까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재 산업 부분에 있어서 그 자체 생산을 못하니까 일본의 무역 규제에 얼마나 당황했느냐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전략적으로라도 이 일정 부분의 필수적인 생산은 국내에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생산력뿐만 아니고 이제 생산 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인데, 그동안 이제 그 사양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나의 출구를 잡았고, 또 하나는 개성공단을 출구를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개성공단 복구는 못했지만은 아마 차기 정부에서는 그런 계기가 열릴 거라 보고요. 그래서 개성공단을 단순하게 북한 인력들이 와서 일하는 그런 공단이 아니고 아예 다국적 그 기업들과 인력들 와서 일하는 공단을 만들어 버리자. 그러면 이제 누가 함부로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원래 사이즈는 계획된 사이즈는 지금 사이즈 한 5배 정도.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공단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개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 전체를 개발하는데도 이런 개성공단 모델을 활용하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국내에서 어떻게 생산력의 우위를 단가 절감을 통해서 가능하느냐. 그게 바로 스마트 공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채소 잔량 주사기 사례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 국내에 그 플라스틱 사출하는 기업이 채소 잔량 주사기를 개발했는데, 거기서 생산하면 질 관리도 안 되고 생산량이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삼성의 도움을 받았고 스마트 공장을 만드니까 국내 수요를 충족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출까지 하게 되고 불량률이 거의 0.00 몇 프로로 낮출 수 있다. 그런 사례가 나왔거든요. 박영선 장관이 계속 맞습니다. 물론 박 장관이 한 건 아니지만은 그거를 이제 좋은 사례로 인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제조업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스마트 팩토리화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부산이 옛날에 합판뿐만 아니고 신발 산업도 메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산 단가를 못 맞춰갖고 지금 해외로 이전 다 했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거꾸로 신발 공장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맞춤형으로 주문자 생산 방식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량도 엄청나게 늘어나지만은 생산 단가도 싸지고 또 맞춤형을 생산하게 되면서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런 사람들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 스마트 팩토리 정책 그 기술을 도입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소부재 산업 부분에서 우리가 산업 주권을 지켜내듯이 제조업 분야에서도 공급망의 자립을 이룩하는 것이 차기 정부에서 굉장히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예, 이번에 요소수의 사태에서 보듯이 맞습니다. 공급망이 한번 어그러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엄청 큰일이 돼버리잖아요. 예. 근데 이걸 또 다시 제조업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적절하면서도 뭔가 대처까지 잘 되는 부분으로 가야지. 외국으로 나가 있는 거 다 들어와 그러면 인건비 해결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런 거죠. 그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2주 내지 그 품목에 따라서 한 6주 정도의 비축 물량과 자체 생산 기능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또 인간 5조 6조가 중소기업에 들어가거든요. 예. 이게 전부 다 빌려주는 정책 금융들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모태펀드를 10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모태펀드가 우리 영화산업 모태펀드가 어떻게 기생충을 만들는지를 봤는데요. 1000억 모태펀드가 있으면 자펀드 1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1조 원을 영화산업에 투자할 수 있고, 하나의 영화 제작에 20몇 개의 창투사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손해를 보면 20분들밖에 손해를 안 보고 대박이 나면 2배, 3배씩 대박이 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중소기업들도 10조 원 모태펀드가 있으면 100조를 쓸 수 있게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지고 개발도 하고 제작도 하고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열겠다는 것이고, 그 기술 보증보험의 규모도 지금보다 더블로 2배로 늘리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야, 그 중소벤처부 분야의 모태펀드를 10조 원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아이디어인데요. 예. 그러니까 막연하게 중소기업 육성하겠습니다, 벤처 육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실행 방안에서는 좀 많이 뒤처지고 겨우 나오는 이야기 정도가 규제 완화 정도만 있잖아요. 예. 야, 10조 원. 그런데 또 이런 것이 10조 원을 줘도 그 경쟁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데, 지금 IT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중소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델과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일정 정도 개발비를 지원해주고 일정 정도 그 어떤 생산 비용을 지불해주면 그 중소기업이 금방 중견기업이 될 수 있고 모든 중소기업이 다 중견기업이 될 필요는 없지만은 중소기업이 기술이나 제품을 생산해서 그걸 제대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중견기업에 넘기고 또 그런 중견기업들이 이것을 좀 더 고도화한 다음에 그 세계로 경쟁력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대기업에 넘기는 이런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그걸 하고는 있는데 기술 탈취라든지 또 특허 도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개발해갖고 이걸 홍보해갖고 선순환 구조로 넘기는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공정한 시장 경제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중견기업에 넘기고 대기업에 넘긴 것이 손해가 아니게 만들어주면 중소기업은 자기 잘한 거 하고 중견기업은 또 자기 역할을 하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그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그런 식의 수직 계열화 역할 분담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 한국이 결국 인구는 줄어들지만은 이 교육률이 높고 그 인구의 자질을 우수하다 보니까 서비스업을 다시 한번 도약을 하는데 그냥 저급한 무슨 서비스업이 아니고 고급 서비스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이런 수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사우디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 600조짜리 스마트 시티 만드는데 예. 이미 서울대학병원이 진출해 있거든요. 이거 몇 개 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아하.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병원 지어주고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병원 지어주고 장비 놓고 그 다음에 인력을 파견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소규모로 하는데 미국 같은 대규모 병원 체인들이 하는 거 보니까요. 병원 하나 맡아서 운영해 주는데 1년에 1조 5천억 벌어요. 아. 어마어마한 고부가치 산업입니다. 야,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스마트 시티 네옴 시티. 네옴. 요거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예. 지난주 방송에서. 예. 이게 600조짜리다. 이명박 4대강 22조였어요. 막 펀덩이지 뭐.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제조업 수출만이 아니라 아예 도시를 만드는데 그냥 아예 들어가서 도로, 항만, 철도 거기다가 통신망 다 깔아주고 거기다 아파트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공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건설만 한 것이 아니고 한국의 기업들이 같이 진출해서 거기서 현지 생산하도록 하는 이런 식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사우디의 그 600조짜리가 아니고 인도 같은 경우에 이런 걸 한 30개를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지금 하나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먹고 살겠는데요. 이것만 해도. 맞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한국이 가장 잘하는 나라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공단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단의 역할이 한국의 탑 클래스의 각 분야의 선수들을 뽑아갖고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제품 하나하나씩 파는 게 아니고 패키지로 풀 패키지로 50개, 100개씩이 수출되는 그런 산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우디에 가고 이 우리나라의 그 무기를 4조 원을 수출했지 않습니까? 네, 이 4조 원이 단일 품목으로 뭐 큰 돈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에 없었던 산업 분야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국방기술연구원이 우리나라의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R&D 연구비를 쓰는 곳입니다. 예. 그런데 남북 대치 관계에서 뭐 그런 국방기술 개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을 그냥 자체 국방력 강화에만 썼으면 그대로 소비가 돼버리는 건데 이걸 통해서 개발된 기술을 해외에 진출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이 평화를 해야지 무기 수출국가 돼서 어떠냐 하는데 뭐 우리도 수입하는 입장에서 손해 안 날 정도로 수출은 좀 해야 될 게 아닌가 싶고 이 무기 수출의 의미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분야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공 판매라든지 잠수함 수출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실 건데요. 예. 이렇게 새로운 우리가 가진 분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이 단일 품목으로 조 단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지금 연간 한 2,000조 정도가 되는데 GDP가 이게 한 4조짜리가 4-5개만 되면요.
이게 10% 20% 경제 성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네 진짜. 근데 신규로 하나가 4조 원짜리니까 우리 같은 경제 규모에서는 적은 양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다음 주 또 하겠습니다. 예,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자, 이제 산업과 관련한 교육대전환. 예. 네. 이전에 저희가 이제 차기 정부 교육 정책 할 때도 일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교육계에서는 무슨 대학 입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공정하게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이것만 관심을 가지는데요. 교육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산업 수요에 충족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채널에서 방송했던 그 내용이 상당 부분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서 수용이 됐습니다. 사회 경제적 대전환에 맞춰 가지고 대학 교육도 대전환을 하겠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고 대학이 미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서 신기술 개발과 산업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지역 대학 혁신 체제를 구축하겠다. 옛날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 지역 혁신 클러스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지역에 특히 지방은 인재들이 대학에 다 몰려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4개, 5개 대학을 뭉쳐가지고 이 대학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지역에 있는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는데 이 정권 바뀌었다고 싹 엎어버렸거든요. 예.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지원단이라는 거로 이제 바꿔서 하는데 거기는 대학이 빠져버리니까 별로 그 추진력이나 역동성이 떨어졌던 건데 이제는 지역의 산업 발전을 대학이 선도하도록 하고 대학이 그런 역할을 하면 연구비나 각종 지원을 더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역 대학 혁신 체제를 구축하고 거꾸로 대학 때문에 그 도시가 살아남도록 하는 그런 걸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남원에 이 대학이 하나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완전히 그 지역이 폐허가 돼버리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래쪽에서부터 망해서 올라오는 거죠. 신입생 확보를 못해갖고 완전히 이제 폐허의 슬럼가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거꾸로 그 대학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인력들이 고용되고 거기서 이 산업체를 지원하고 또 그 대학들에서 생산되는 인력을 쓰기 위해서 기업들이 그 지역에 모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했고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기술 중심 대학은 그 기초 단위로 만들자. 그리고 고급 종합기술교육대학은 광역 단위로 17개 만들자. 예. 지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뭐 예를 들면 지역 국립대를 지역 거점 대학을 육성해갖고 서울대 10개 만들어버리자. 예.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단순하게 그 연간 조 단위로 개별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대학들이 교육도 하지만은 지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폴리텍 대학은 특화된 인력들이 그 대학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학의 운영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기 지역에 맞는 산업 인력을 양성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이번에 발표가 됐고요. 예. 특히 이제 그 대학의 어떤 교육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서 확대하는 그런 내용도 이번에 발표가 돼서 예. 어쨌든 산업 발전에 대학이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다음에 이제 사람을 교육하는 대학하고 교육된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들 간의 수요의 불일치, 예. 학생들을 많이 이제 육성해내도 기업들이 고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이것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 통해서 그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직접 수행을 민간 학원들이 합니다. 예를 들면 코딩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건데 한 2달 교육시키면 그냥 아주 초보적인 저임금 노동자를 만들어낼 뿐이거든요.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려면 2년 내지 4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돈이 안 되니까 학원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가는 대학을 인수해가지고 폴리텍 대학으로 만드는 방안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몇 개 대학을 묶어서 규모를 키운 다음에 역할을 재조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의 산업에 맞는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독일이 그
거대 도시가 뭐 함부르크나 베를린 같은 몇 군데 빼고는 대부분 100만 이하의 도시거든요. 그런데 독일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기술력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 대학들이 도와주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지역 대학에 300명의 교수만 있으면 되는데 한 교수를 1000명 채용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대학이 국립대학이거든요. 그러면 저 애들 교육시키는 300명 교수 말고 나머지 600명, 700명 뭐 하느냐? 지역 산업체를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연구개발이나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이득을 또 나눠가지고 그래서 독일은 그 교수 따라서 전국 어느 대학이든 마음대로 가서 수업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지도 교수 만나면 그 학생은 그 시기에 특허권 가질 수 있고 또 그 기술 관련된 내용을 습득할 수 있고 그래서 평생을 묵고 사는 길이 보장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아버지 뭐 이거 안 사주면 나 이제 공대 가버린다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공대 가고 엔지니어 되는 것이 굉장히 큰 인생의 전환점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빨리 좀 진행해 볼게요. 예. 참여혁신 연계망 구축. 요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 못했던 아주 독특하고 기발한 내용인데요. 지역의 그 산업 전환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산업계와 연구기관과 정부가 같이 참여하는 산업 연계망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국책연구소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뭐 제가 있던 한국본산진흥원만 해도 박사급 인력들이 몇백 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인력들이 저 정부에서 법에 부여된 기능만 하기는 아깝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 대학하고 연계해가지고 대학 교수 역할도 겸직을 하든지 대학원 과정을 그 안에 개설을 해갖고 훈련시키면 그야말로 현장에서 필요한 굉장히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한국과학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이런 데는 정말 우리나라 탑 클래스 인력들 외국 유학 갔다가 갓 들어온 저 따끈따끈한 저 신기술 가진 인력들이 500명씩 1000명씩 있거든요. 그런 인력들이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생명공학연구원의 바이오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인력들이 있는데 오성 바이오 단지하고 연계시키면 그 지역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산업 단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구미 같은 경우에 전자산업의 한때 메카였는데 그때 금호 공고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더 고급 인력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그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같은 역할들을 그 지역 대학에 부여해주고 또 그 인력들을 새로 뽑아서 양성하는 건 어려우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금 그 행정수도 이전은 못했지만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서 전국으로 많이 퍼져 있거든요. 예. 그 공공기관에 있는 고급 인력들이 바로 지역 인재들 교육하는 역할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진 인적 자원의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거죠. 이전에는 국제기관에 있는 그 박사들이 교육을 나가려면요. 이 기관장의 사인을 받고 허락을 받아야 됐었어요. 겸직 금지 이런 데 위반이 된다고. 법을 바꾸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거꾸로 이걸 많이 하면 그 기관에 대한 평가를 더 좋게 해주고 그 사람 액티비티를 더 높게 쳐주는 그런 형태로 법을 바꿔버리면 이 인력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규제 혁신인데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토대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이재명 후보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개발에 있어서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했던 이 도심철도 지하화 이런 것을 한 수를 더 떠가지고 고속도로의 도심 구간도 지하로 넣어버리겠다. 그리고 지상 부분을 그냥 공원으로 만들면 이렇게 수지가 안 맞거든요. 거기 재개발해갖고 청년 임대주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개발 호재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원칙을 발표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 개발 공약들을 또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기회가 된 대로 몇 개의 특정 지역을 뽑아가지고 이런 지역 개발 공약들을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이게 단순하게 무슨 도지사 수준의 공약이 아니고 대통령 아젠다로 해야지 가능한 그런 것들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자체 광역 선거 나오신 분들이 이게 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국가적 차원에서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 그러니까 이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 못하는 그런 사업인데 국토 균형 개발이라든지 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대통령 아젠다로 선정해갖고
이 해줘야 될 것들 꽤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대낮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5극 3특 체제. 5극 3특. 예. 우리나라를 5개의 초강력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구역으로 나눠서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사업을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선거 앞두고 무슨 이 선거운동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선거 앞둔 뭐 한 2해 전에는 대통령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도 거꾸로 들리는데요. 460만 대도시든 부산이 지금 350만 수준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울산, 부산, 마진창이 합쳐진 통합창원시 이것을 묶어갖고 동남권 메가시티로 육성해서 인구 600 내지 800만 명의 거대 도시가 되어서 수도권의 그 구심력을 좀 이탈해가면서 자체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고 거기에 지금 직행 철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에서 창원까지 이제 기차 한 번만 타면 갈 수 있도록 셔틀버스 같은 셔틀 기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서 그 광역경제망으로 묶어져 가지고 자체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5개 광역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구역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거기서 교육받고 거기서 취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형태로 하겠다는 거죠. 우리 새날에서도 왜 이 부산에 박재호 의원이 나와가지고 그 이재명 뽑아오는 자녀들이 다시 부산 돌아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말이 좀 됐는데 실제로 부모들은 애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내지만은 사실 같이 살고 싶잖아요. 서울에 있는 거하고 부산에 다른 구에 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부르면 올 수 있고 밥이라도 같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려면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이번에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울경, 대구 경북, 다음에 충청, 세종 대전 충청, 그렇죠. 광주 전남, 그렇습니다. 수도권 이게 이제 5극 체제입니다. 이거 3특이 새만금 전북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강원 평화 특별자치도, 제주 특별자치도 이렇게 3특인데 이게 사실이 그 5극이나 3특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조성 같이 돼야만 이게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KTX가 발전하니까 오히려 부산 대구 경제가 더 죽어요. 뭐 한두 시간 만에 와가지고 일 보고 가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모두 서울을 중심으로 지방으로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광주하고 대구를 KTX에서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자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철도 건설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와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가서 하는 GTX도 사실 철도 개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SOC 중에서 사회 간접 자본 중에서 도로는 이미 20년 전에 120% 과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항만도 충분합니다. 공항도 사실은 특정 지역은 지금 과잉 증설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모자란 게 철도입니다. 그래서 대륙 횡단철도와 연결하는 그런 것이 되기 전이라도 일단 국내 철도만이라도 좀 많이 깔자. 이거는 돈이 꽤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존 철도망에다 증설하는 거, 또 옛날에 있던 철도 부지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시 철도를 추가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어쨌든 뭐 광주 대구 달빛 내륙철도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건데 그 남쪽에서 광주 대구가 서로 지금은 도로가 고속도로는 뚫려 있습니다만은 철도가 뚫리면 더 많이 교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88 고속도로라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 양쪽 1차선밖에 없는 그런 도로였고요. 지금은 좀 약간 확장이 됐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가는 기차가 없었네. 이거 하겠다는 거죠 지금.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뚫리면서 그 KTX가 이제 거제도까지 가게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게 진주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 경남은 철도의 소유 지역이었다가 이 가덕도 신공항의 덕을 진주같이 보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삶의 변화가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지역 경기도에서는 GTX 막 한 7, 8개 노선이 서울까지 바로 30분 안에 다 가게끔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성장 잠재력인 거잖아요.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자, 근데 이 많은 일을 차기 정부 안에 다 가능할까요?
그 의구심? 예, 뭐 당연한 일이고 또 실제로 차기 정부에서 그 설계하고 뭐 기반 조성하는 데만 시간이 다 걸릴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시작을 안 해놓으면 그 다음 정부에서 또 그만큼 늦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문 대통령의 4차 산업혁명이 다 그런 개념이죠. 맞습니다. 임기 후반부에 그만 좀 손대고 이제 마무리하자 이런 이야기를 참모들 중에 한 분이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저 중동 순방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이 일들을 추진하시는 것이 단임시 대통령이 가지는 레임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네. 한치라도 대한민국이 멈춰서 안 된다라는 그런 의지의 반영인데 그걸 이재명 후보가 잘 이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다가 아니 가면 간만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 안 하면 그만큼 늦어지니까 언젠가 해야 될 거면 빨리 하자. 그래서 그렇게 빨리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전환의 속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세계적인 대전환의 골든타임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마무리 지어가고 3월 지나면 이제 거의 대한민국부터 먼저 종식이 돼 갈 건데 그 뒤로 이어질 엄청난 경제적인 활성화 그때 올라타려면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또 G2의 경쟁 사이에서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꽤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더 확대하고 재생산해서 더 키울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시작을 해야지 이 변곡점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대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너무 많이 지르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한편에서 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되지만은 대한민국의 영향을 모두 끄집어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국토 대전환도 이 단순하게 그 불균형된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자 또 소외된 지역을 소외받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가진 모든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자는 의미에서 지방을 못 쓰고 지역을 못 쓰면 그만큼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 지역의 국토, 그 지역의 자원, 그 지역의 인력을 못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의 효율화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걸 하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허경영 후보도 그렇고 비슷한 맥락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거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공공부문 개혁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예.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약간 맥락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만 기득권 세력들이 갖는 그 권력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윤석열 장모의 이 구속 관련해서도 윤석열하고 사시 사법연수원 동기인 사람이 윤강렬이라고 있어요. 판사가. 예. 그러면 그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해 준 사람이 윤강렬이고 또 2심에서 윤석열 장모를 무죄를 내주는 것도 윤강렬이에요. 서로 사시 동기야. 이름 확렬자로 봐도 이 사람들은 또 굉장히 특수관계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카르텔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그런 식으로 23억 요양병원을 꿀꺽해도 부정수습해도 무죄를 주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저는 그래서 그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냥 한마디만 해주시고 이 주제로 넘어가시죠. 성질나 살짝 말. 이제 국민들이 알아버렸잖아요. 알고 나면 더 이상 용납은 안 되거든요. 모를 때 칼은 빼기 전에 칼집이 있을 때 힘을 발휘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알아버렸으니까 이제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면 개혁 당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서로 특수관계야. 예. 재판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예. 뭐 윤석열이 엄청 깨끗한 사람이어가지고 전 한 통 안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그 카르텔이 인맥이 문제는 시스템이 윤강렬이가 윤석열 장모 재판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지금 무죄가 나면 마치 진짜로 윤석열 장모가 무죄가 된 것처럼 사실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그 위세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이것도 공공부문 개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 사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게요. 자기들이 상상 못하던 개혁을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기재부를 대통령실수로 가져버린다. 이 이야기만으로도 이 지금 혼비백산 해가지고 그 멘탈이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여기 너무나 익숙한 다른 부서들까지도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청와대에 직속해봤자 결국 거기 일하는 사람 같은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또 패배한 사람도 있는데 직접 대통령이 관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력이 커지게 되겠죠. 네, 거기다가 이제 전산 시스템을 통해 갖고 우리보다 그 경제 규모가 큰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전산을 통해서 한 2, 3개월만 한 번씩 예산을 바꾸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IT 기술이 세계 최고인데 그런 거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 행정 조직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이나 재정 정책 제도를 바꿔버리는 것도 같이 한다면 엄청나게 큰 변화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또 하나가 이전에 우리 새날에 출연하셨던 김태우 선생님이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과기부총리를 만들고 과학기술 인력들을 이제 해마다 50명씩 사무관으로 특채한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이 행시 출신 공무원들의 반발에 부딪혀갖고 억울하게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시민을 절치부신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책을 많이 쓰시는데 드디어 그 성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과기부총리를 부활하겠다. 그래서 경제부총리는 단기 경제 현안을 대응하고 과기부총리는 중장기적인 국가 과제를 감당하도록 하겠다. 거기다가 개방형 임용 제도를 확대해서 전문직 공무원이 그 채용되는 기회를 많이 늘리고 그걸 통해서 단순하게 공직사회가 청렴해지는 것 더하기 유능해지는 것까지를 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공공부문 개혁 요것을 강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공언을 했고요. 이것을 기존의 그 관료 사회를 관리 중심의 이 정부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문제 해결 중심의 스마트형 정부로 만들겠다. 소위 말해서 공무원 평가를 문제를 일으킨 놈은 찍혀가지고 승진 누락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그 노력과 의지와 그 추진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승진시키고 발탁하는 그런 제도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부처 간 이 조율 시스템이 거의 실종이 돼 있거든요. 이 총리실에 국무조정실장을 장급으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들이 따로 놀고 있는 것은 오래됐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그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태스크포스 중심으로 그 정부를 운영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게 그 부서를 신설하는 거, 뭐 앞서 그 옛날 동자부 있듯이 에너지 부를 새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한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공무원 사회 개혁이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개혁이요. 예, 앞서 말씀하셨던 법조개혁만큼 오래된 문제가 있는 게 금융 부분인데 조국 사태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이제 사법부의 어떤 문제나 한계성은 국민들 꽤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금융계의 문제는 사실은 아직도 잘 모릅니다. 너무나 뿌리 깊고 그 오래돼 있고 또 그 곳곳에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지 않은데 이재명 후보는 주가지수 5,000포인트를 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주식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한 번 부정비리 발견되면 바로 날려버리는 주식시장에 발도 못 붙인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유명한 어떤 분의 주가 조작 예, 요런 게 대표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국민들이 MSCI 지수 이거 처음 듣는 분이 많을 건데요. 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그렇죠. 이 지수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경제 수준이 반영되고 그 월가 또 시티오브 런던에 있는 자본들의 투자 기준을 이거로 잡는다는 거죠. 여기를 대한민국이 아직도 선진국 그룹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 아젠다를 이재명 후보가 3프로TV 나와서 예, 제대로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개방되고 투명한 시장이 인정이 돼야만 투자가 예, 더 많이 몰려든다. 예, 근데 결국 옛날에는 코리아 리스크가 전쟁, 예, 분단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투명성 때문에 그 리스크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근데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나왔지만은 여전히 신흥시장, 이머징 마켓 그룹에 있었는데 예. 이것을 그 선진시장 마켓으로 그 전환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기가 훨씬 좋아지고 투자할 어떤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돈 쓰기도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인데 이런 것을 국제가지로 추진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자본시장 개혁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예. 그래서 지금 자본시장 그 부분이 사실은 규제 개혁이 또 가장 많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부 인허 카르텔이 굉장히 강고하고요. 기재부에 국장 아니고 과장만 하다가 내려가도 엔간한 금융기업의 사장 할 수 있거든요. 20년 동안 박봉으로 고생한 것들 한 3년 내지 5년 만에 다 보상받습니다. 이런 내부 카르텔을 깨버리는 일들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본 구조도 단기 해외 유동 자금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장기적인 저리의 자금으로 전환한 작업도 다시 한번 추진하고 그다음에 연기금 보험사 같은 글로벌 장기 투자자들이 올 수 있도록 투자자의 선수 교체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리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역대 최고의 이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140조 원이 넘는다 하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기존의 투자자들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부로 못하고 기존의 투자자들이 손해받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 이거 나누면 되거든요. 이 오너 그룹들이 자기들이 독식하려다 보니까 숨기고 이렇게 그 분산을 해버린 건데 그런 부분들이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으로 인내 자본이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인내 자본이요? 예, 이게 뭐냐면 그 모험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좀 들어서 알 건데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여기는 이제 정책 자금이 들어가고 그 리스크를 쉐어해주면 위험을 분산해주면 그 민간 자본도 들어오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인내 자본이라는 것은 투자의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자금 회수 기간이 긴 프로젝트. 이건 민간 자본이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하이 리스크. 예. 하이 리스크인데 롱 리턴인 거예요. 아, 그러네. 예. 그런데 예를 들면 거대 시설을 필요한 거, 몇 조 원씩 투자해야 되는 거, 그 민간 자본이 들어가서 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그 페이션트 캐피탈, 인내 자본을 하는데 여기에 공공 자본들이 구프 펀드 같은 게 많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산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란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달라진 모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보, 신보,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부분이 그 없는 건 아닌데 너무 적거든요. 예를 들면 자영업한 사람이 하루 업장을 닫고 가서 그 이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서 자기 악성 부채를 어떻게 그 저리의 양성 부채로 갈아탈 건지 상담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국 곳곳에 서민금융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한 번만 상담하면 거꾸로 상담사가 그 사람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지고 상담해주는 그런 형태로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가 했던 때의 경험을 확대 재생산해서 실질적으로 하이리스크의 그 취약계층에 있는 금융 취약계층도 케어하는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을 중소기업, 벤처기업 다 확대해서 해서 금융에 있어서 이 고스톱을 만들겠다라는 것도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재명 후보가요 서울대 경영학 학생들하고 그 강연 자리에서 예.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윤석열한테 없는 거죠.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기본적으로 만들 때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공익의 역할이 있었다. 예. 은행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보통 은행이라고 하는 게 남의 돈, 국민들 돈 갖고 장사해 먹는 예. 거잖아요. 이자 장사해 먹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IMF 등을 지나면서 은행이 이윤 추구만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고 돈을 빌려서는 이자는 적게 주고 더군다나 대출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신용 등급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실패한 사람은 절대 돈을 안 빌려주는 형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이나 경기도에 있을 때 주빌리 은행 같은 개념으로 예. 실패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그 은행이 해야 될 역할을 지방정부가 했었단 말이죠. 그 맥락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최적화된 사람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리고 경험이 있고 또 성과도 봤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강화한 게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 이 최근에 이제 은행 영업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코로나19의 그 엄혹한 상황에서 100만 명씩 실업자가 생기고 가계부채가 지금 1000조를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은행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는 겁니다. 한국이 이 OECD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셧다운을 안 하고 경제를 운영해온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는 세계적으로 다운됐거든요. 제로금리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은행 금리는 별로 안 낮췄다는 거죠. 예대 마진을 키워가지고 돈벌이를 쏙쏙들이 국민들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계속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은 또 제일 앞장서서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 오르면 바로 몇 시간 차이로 시중은행 금리도 따라서 올려버리는. 그 윤석열 마인드를 보면요 이런 거예요. 그 옛날 부정식품 발언처럼 뭐 비싼 금리 한 50% 금리에도 쓰고 싶은 사람들은 쓰게 해줘야 된다 그런 마인드일 예.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그 마인드를 보니까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예. 또 기업 입장에서만 그거를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건 절대 안 만들어진다. 예. 그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일반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것은 일반 기업이랑 똑같아 버리면 그 정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저쪽 사람들은 그거 아닙니까? 자유시장 경제 냅둬라. 그럼 알아서 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서민들은 죽어나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강자가 마음대로 서민을 괴롭히고 착취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자유시장 경제 같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최근에 뭐 형사육설 사건이나 또 그걸 통해서 녹취록이 공개되고 또 이재명 후보가 그 울면서 절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참 애인했는데 저런 고단한 삶을 살아온 분이라면 적어도 서민들의 아픔은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데 또 한번 기대를 걸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경제 비전이었죠. 예. 잘못하면 빨리 진행 안 했으면 세 번째 시간 할 뻔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쫓겨가면서 했는데 그나마 방송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욕심은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예. 또 방송은 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다가 여기서 다 이해했을까? 지금 댓글창은 딴 얘기만 계속 올라왔는데. 그런데 나중에 시간 날 때 또 한번 다시 들어볼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언론들이 정책을 다뤄주질 않으니까 지금 그 우리 새날에 출연해가지고 문화예술 정책도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거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네. 이 뭐 일자리 정책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아무도 이걸 심지어는 비판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차라리 비판이라도 좀 해주면 알릴 기회가 있겠는데 무시를 해버리니까 이 너무하다. 무풀이 제일 무서운 거야. 예. 그래서 새날에서 그 좀 기회를 달라 해가지고 지금 선거 앞두고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 내가 최대한 반영해보겠다 답은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주일 그냥 풀로 돌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람 PD만 오케이 하면 하겠습니다. 예. 주말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예. 잠 안 자고 막 해. 아이고. 아마 우리 국민들의 아쉬움을 긁어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 이 대선 기간 중에 새날 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려운 일이죠. 근데 새날 브랜드를 믿고 많은 분들이 재미있거나 없거나 와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저는 행복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윤석열 이야기, 뭐 이재명 후보 이야기 등은 이따가 8시 반에 시간이 옮겼어요. 좀 땡겼습니다. 일정 때문에. 8시 반에 최민희 황희두 시간에 제가 좀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막 뭐 분하다 하시고 그러시는데 또 준비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나라라고 하는 곳에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이런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무려 270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좀 해주세요. 좋아요하고. 구독자가 이렇게 안 올라가. 방송이 너무 재밌게 지금. 자세히 계속할 거야 지금. 구독해줄 때까지. 마이크 끄지 말아봐. 구독해줄 때까지 잔소리 계속할 거야. 오늘 구독이란 말을 안 했더니 계속 지금 구독을 안 하셔갖고 어떻게 1시간 내내 구독자가 한 2명 늘어나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거 구독 좀 해주시고요.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이 다음 방송에서 엄청나게 재밌는 방송 해드릴게요. 빨리 구독 좀 해주세요. 좀 꺼주세요. 이거 재밌겠다. 아이고.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